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선거 관계로 지난주에는 이런저런 그 유세 현장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고, 오늘 새로운 각오로 화요일 날에는 힘을 집중해보자. 불화짜도 되고요. 말씀화로 집중을 해보자는 뜻으로 이 두 분의 열렬한 스피커와 함께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화력주증에 가장 잘 어울리는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딱 한 분, 그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워킹 관계상 우리 여러분이 닉네임을 붙여주셨는데 이분은 압도적으로 세 글자가 이거네요. 이쁘다 이경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따 고향 영광이냐? 야, 그 밑에 벌견디. 아따 반가워그만.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이 주불리라고 해주시는 병주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성장군에 빛나는 우리의 김병주 전 대장님, 김병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주불리로 불리는 거 어떠세요? 예, 전 좋아합니다. 차차 소개를 더 하기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랩진봉이라고 소개를 해주신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진봉입니다. 오늘도 래퍼로서의 본색을 드러내실 건가요? 내야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 많기 때문에 랩을 해야 됩니다. 김병주 장군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김병주 의원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주불리로 불리우는 게 사랑스럽고 예쁘다, 러블리의 주불리거든요.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하고 그 유튜브 제목이던가요, 그게? 네. 주불리 김병주가 유튜브 제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클릭을 하셔서 아직 회원이 안 되신 분은 구독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불리 김병주. 근데 저 분리는 사실은 어셈블리의 분리입니다. 국회를 의미하는 분리. 그것도 말 되네요. 예. 주자는 김병주, 끝자의 주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러블리로 통상 이해를 하시는데 국회 근데 뭐 어셈블리. 러블리도 표현이 똑같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귀엽고 예쁜 응원하는 김병주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신 이유는 제가 SNS에 잠깐 안내를 해드렸지만, 제가 이행시를 접으면 병주는 병장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장군이셨기 때문에 병주. 아이고 충성 너무 잘 맞습니다. 예. 60만 장병들을, 장병은 장군들과 병사들을 합친 말입니다. 60만 장병들을 주인공으로 주력 화력으로 모시는 우리 장군이었기 때문에 병주 맞지 않습니까? 너무 꿈보다 해몽이 좋고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주주의라고 했어요. 병사주의, 병사를 최우선하는 주의. 군대 민주주의죠, 그죠? 병주주의. 알겠습니다. 했는데 병장을 주인으로 하는 장군이셨고, 사실 저희가 이 개편 전에는 7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깜빡해가지고 우리 김 의원님이 7시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외람되기도 너무 송구스럽고, 아무튼 그래서 귀한 시간 8시 1시간을 기다리고 30분까지 30분 동안 아주 핵심적으로 대한민국이 군대 문제, 또 이 병역 문제, 혹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반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군 전문가. 아유, 여기 생방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저기 해병대 출신이라고 얼마나 군대 얘기를 하는지. 해군 장교 출신. 아이고. 자, 반 전문가로서. 반 전문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 어떻습니까? 개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다른 시간보다 더 굉장히 영양가 있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6월 5일 날 8발 SRBM,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 숏 레인지 볼리스틱 미스를 쐈는데, 우리가 현충일 날 새벽 4시 45분부터 10분여간 우리도 너희들이 8발 쏘면 우리도 똑같이 SRBM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8발 쏘겠다 해서 쐈습니다. 네. 일단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전법인가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뭐 비슷한 수준의 대응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저는 좀 우려하는 지점이 있죠.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한반도가 전쟁의 먹구름이 끼는 것 같아서요. 2017년도를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점이 우려하는 지점이고, 그 당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평화의 물꼬를 터고, 그렇게 해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게 하고, 또 결국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었고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내서 평화가 일상화되는 시기가 한동안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점점 강대강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많은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부동시가 이렇게 특이하게 변천된 거를 한동안 이슈 제기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불미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인데 이분이 지금 이따가 2부 때 하겠지만
금광원장, 공정위원장도 자기랑 친한 검사들 출신인 거 알아 안 치는 거. 이건 또 인사의 강대강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반대를 해도 그래도 내 사람 내가 쓰겠다는 강대강인데 이 정도의 철학과 비전으로 정말 우리 한반도 운명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네, 저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인사가 만사잖아요. 그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발전이 되는데 사실은 그 자신의 아는 인사, 특히 또 검사 출신들 이런 인사들이 많이 핵심 보직에 포진됨으로써 뭐 스스로 검찰공화국을 또 자초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우려되는 지점이죠. 네. 그 어떻습니까? 8발 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같은 급으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다. 그럼 얼핏 가운데 계신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보고 당하느니 잘했다라고 하실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60대, 70대, 80대, 90대 선배님들 세대는 6.25를 겪기도 했고 반공 세대라서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대응은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이리저리 숙고해서 가장 평화 정착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올림픽이라든가 국제 행사가 있는 건 아니라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6월 5일 날 9시 8분부터 43분 사이에 35분 동안 4개 지역에서 북한이 4개 지역에서 각각 2발씩 해서 사격을 했죠. 다른 종류로. 그래서 110km에서 실제 650km까지 날아갔어요. 그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북한의 의도가 우리 대한민국 전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 다음날 아침 6월 6일 아침에 에이테컴스에서 미사일로 8발 동해상으로 대응을 했고 또 공중에서 또 비행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던 건데 연합훈련요? 연합훈련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북한의 대응에 우리 문재인 정부도 2017년은 이와 비슷한 대응을 한 적은 있어요. 그쪽에 쏘면은 북한에 그에 상응한 그걸 하겠다 해서 비슷한 거리에 또 이렇게 사격을 하고 한 적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또 핵실험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핵실험으로 만약 한다면은 그야말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려들 수가 있어서 그런 지점이 우려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현 윤석열 정부는 사실 백신 협력 이런 걸 하려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 북한에 말은 했는데 실제 신호는 보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는 행동들은 점점 강대강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군사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외교적인 노력이나 통일부에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고 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토록 다른 나라 국가가 나올 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 저 좋은 뜻이었겠지만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기에 되게 오버한 과도한 그 애정 표시 내지는 예절 표시 같은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 뿐더러 우리가 그토록 정말 혈맹을 넘어서 시쳇말로 굉장히 빨아주는 그 표시까지 했는데 결국 조 바이든과 미국 정부는 오히려 일본 손을 들어주는 듯한 안보리 이사 지지한다는 그런 선언까지 할 정도라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외교는? 일본 그 유엔 상임 이사국 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바이든이 얘기는 했습니다. 또 우리 그 대한민국하고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특히 작년에 문재인 정부와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죠. 그때 했던 계를 이번에 재확인했던 선으로 본 거는 저는 한미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나 이런 우리 사실 진보 정부에서는 미국에 할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존중해 약간의 갈등하는 모습은 보였지만은 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존중하고 했는데 너무 의존적으로 가다 보면은 사실은 국익에 또 도움이 안 됩니다.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미국
미국에 의존하는 듯한 메시지를 자꾸 줌으로써 미국이 우습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군요.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당선인 시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당시 그 정책협상단 정책협상단으로 갔는데 사실은 정책협상단이 아니고 특사죠. 뭐 왜냐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서한을 갖고 갔으니까. 그런데 대통령, 부통령 미국에 뿐만 아니라 국무장관도 못 만나고 왔어요. 지나치게 이제 미국 의존형으로 하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뭐 되겠다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안보 문제에서도 보수의 역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수는 안보의 대명사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의 분들이 윤석열 정부 보수 정권을 지지해요. 그런데 실제 보수 정권은 안보를 말로만 하지 더 핍박하고 더 그렇게 해요. 실제 우리 교전도 그리고 남하를 한 경우에도 병사들이 그렇죠. 보수 정권 때가 더 많았던 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이번에 당장 한 것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수라서 안보를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방부 몰아내고 몰아냈다는 선제 타격이죠 일종의. 국방부의 건물을 뺏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 했습니까? 병사 200만 원 월급 당장 준다 했는데 그걸 또 이행을 못했고 그다음 이번에 추경 때 국방비를 1조 5천억 원 깎았어요. 그것도 뭐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저렇게 쏘고 있는데 본인들은 삼축 방어 체계를 강화하겠다 하면서 삼축에 관계된 무기 체계도 한 5종류나 깎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보수의 역설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보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지점이 많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200만 원은 워낙 마음이 없지만 달콤한 공약이라 쳐도 중요한 국방 예산을 그렇게 조 단위 이상 깎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 우선순위를 딴 데 두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는 어차피 군은 자기 편이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없겠다 해서 그게 이제 보수의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국방위가 열렸을 때 여야 국회의원 공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위에서는 예산심의, 삭감심의 자체를 안 했는데도 그냥 갔죠. 그러니까 지금 안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금이 가고 있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 또 대한민국 역사가 군이 지배하던 시절 또 안기부나 이 국정원까지 국정원 전에 지배하던 시절에서 이제 기무사까지도 다 이렇게 개혁하고 지금 검찰만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고 걱정되는 거는 우리 안보 전문가시니까 미국이 아무리 친해도 우리나라의 최고 수출 무역 국가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전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지만 북한의 입장은 어쨌든 지금 유엔에서 입장을 보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한 게 역시 중국과 러시아. 우리가 러시아, 중국이 이뻐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필수적으로 중립외교를 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제가 우려하는 지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했던 스탠스까지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일단 침략국인 러시아를 규탄했고 그다음 경제 제재에 동참을 했고 비인도적인 지원과 군사 무기가 아닌 비군사 무기 그 전투복이라든가 철모 이런 지원을 4천만 불 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려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들어가서 어떤 신호예요 그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죠. 또 하나는 그 왜냐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서는 군사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분명히 군사 지원을 원하는데 안 주면은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우크라이나라든가 그 미국을 중심으로 나토 국가들은 한국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와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 러시아에게는 이제 적재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또 이제 6월 조만간에 이제 그 나토 정상회담이 스페인에서 열려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겠다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의원님은 그래도 깨서라고 하시는군요. 네, 뭐 알겠습니다. 존중을 해줄 알겠습니다. 현직 의원이니까 여러분. 네. 원래 그냥 윤석열 대통령 이해도 원래 저 보도 준칙에는 딱 맞지만 오케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지금 마음에 비수를 꽂고 제가 대신 존중할 건 알겠습니다. 공격할 건 저희는 존중 안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나토 정상회담을 가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갈 것 같아요. 이미 선발대가 갔다라는 것을 언론 보도를 했는데 나토 정상회담은 미국을 중심으로 나토 국가가 뭐에 대한 건가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전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토의와 나토의 첫 번째 적국은 러시아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응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다면은 중국과 러시아에는 적대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점은 대단히 우려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한테도 이것은 국익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그 우려되는 지점이죠. 야, 역시 국방 전문가 사성 장군을 모시니까 저희가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막힘없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현안을 해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 군사 전문가. 제가 군사 전문가. 지금까지 나온 이슈에 대해서 한 3분 정도만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뭐 전문가시니까 물론 정확한 지적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행은 정말 뜬금없어요. 왜 갔는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이유밖에 안 돼요. 본인의 정치적 이유. 그러니까 저는 정진석 의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 정치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 이준석 이라는 정치인이 이렇게 주목받은 적도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사실은 윤리위 제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정치적으로 처해 있잖아요. 그걸 모면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선을 다른 쪽으로 끌고 국민적 지지,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그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김병준 의원님 말씀처럼 국익에는 상당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걸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국민 모두 우리 국익에는 너무나 마이너스잖아요.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서 뭐가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러시아를 정말 비판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합리적인 지구촌 사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럼요. 동참을 한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와 무슨 적대적 관계가 만들어지면 우리에게 상당히 큰 불이익이 와요.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건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함께 내서 러시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할 수 있죠. 인도주의적 비판이고. 그럼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표가 직접 가서 거기서 대화도 하고 뭔가 합의도 해내고 이런 거 와버리면 나토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우리와 한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선을 긋고 미국과 가까워지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동맹을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드 배치 때 관광이라든가 유통 혹은 전반적인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이런 성급한 행동이나 좀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성숙하지 못한 판단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이준석 대표를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국익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왜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여당 대표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갖고 올 수가 있는 말씀만 들어도 이 아주 큰 그 국익 차원에서 진짜로 그 위해되는 요소인 거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우크라이나에 가져가서 오버를 한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는 정도와 조치로도 충분했는데 우리 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우리 일어났기 때문에 말이죠.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언제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한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느냐. 항상 자기 중심에서 정치를 바라봤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간 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한반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정치하러 갔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준석 답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다보다는 스러워. 이준석스러워. 준석스러워. 자, 다음 주제 우리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 모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주제라서.
대통령 집무실 옆 청와대라가 이제 용산 집무실 용화대라는 표현도 이제 네티즌들이 쓰긴 하는데 용화대 옆에 미군 기지? 이거 옛날 무슨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 옆 새 미군 기지. 네. 이게 농담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계획안 또 플랜이 나왔을까요? 원래 거기 국방부하고 합참이 있을 때 그 옆에 이제 용산 기지잖아요. 용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잔류 기지를 두도록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능에 서울에 있는 서울 사무소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그래서 10만 그 5천 제곱미터 정도 크기의 그 잔류 부지 기지 새로운 기지를 만들어서 모든 기능을 거리 엮고 전부 다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 합참이 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한미 협의할 것도 많고 하는데 국방안보계열이니까. 그런데 그 이제 청와대 그 대통령 집무실 갑자기 용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담벽을 연해서 담벽을 경계로 해서 미군 새로운 기지가 만들어지는 형국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10만 5천 제곱미터의 미군 기지가 담벽을 연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대단히 그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실제 대통령 옆 기지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것은 미군 기지 안은 치해법권 지역입니다. 대사관 안처럼 거기서 우리가 미국에 할애를 해진 땅이기 때문에 미국 땅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통제가 범위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보안이나 안보상에도 위해가 되고요. 뭐 아무리 동맹국이고 미국을 믿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국제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도청이나 감청의 위험은 항상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국가적인 자존심 문제도 있고 국민 정서적으로도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왕궁 옆에 바로 옆에 그 외국군이 주둔한 적이 있었나요? 일제 강점기처럼 주권을 침탈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이고 제가 또 서치를 해봤어요. 미국이 과연 세계 여러 나라에 파병이 돼 있는데 미국이 대통령궁 옆에 미군 기지가 있는 데가 있는지 59개국에 이제 파병이 돼 있고 그 중에 중대 규모 이상 부대 규모가 간 데는 한 20여 나라가 돼요. 20여 개국을 다 전수조사해 봤더니 대통령궁 옆에 대통령실 옆에 바로 기지가 있는 데는 한 곳도 없어요. 그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처음 있는 일이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가서 점점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의원님 당분간은 유지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 상황.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은 계속 그 미군 기지에 에워싸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도 그 용산 기지는 한미 연합사가 있고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반환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미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군 새로운 기지를 만들고 난 후에래야 완전히 반납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기지를 만드는 데까지는 4년이 걸려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러면 뭐 앞으로 4년 5년 가까이 임기 계속 이런 미군 기지 옆에 바로 담벽을 연해서 있는 것이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맞닿아 있다. 연해 있다는. 담벽이고 여기는 넘어가면 집무실. 담벽이 경계선이에요. 그런 있을 수 있나요? 이건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맹과 혈맹이라는 게 국제사를 보면 적과 우군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국제관계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점을 잡기 위해서라도 어떤 도청이라든가 약점을 잡을 줄 모르는데 국방부와 합참 기존에 있던 데는 한미연합사는 같이 근무를 해요. 같은 상황.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미연합 방위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대통령 집무실이 갔는데 옆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여러 번 제기를 했더니 이제 문제점을 인식한 것 같아요.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도로 이전하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도 문제예요. 왜냐?
2년 전까지 다 합의됐는데 또 지금 설계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옮기라고 하게 되면은 외교적인 마찰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의 신뢰가 훼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전하게 되면은 예산이 또 많이 들어요. 거기 이제 그 안에 보면은 드래곤 힐 호텔이라고 큰 호텔이 있는데 호텔. 그런 호텔을 다시 지어줘야 돼요. 그 호텔 짓는데 지금 그와 같은 수준으로 지으려면 한 3천억 원이 들죠. 그리고 지금 드래곤 힐 있는 그 잔류기 새로 만들려는 지역은 반경 500m 안에는 민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좌측은 국방부고 앞에는 다 기지가 있던 지역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은 거기에 기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주변 어떻습니까? 민간인 지역에 500m. 군사 보호 구역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고 하면은 재산권 침해라든가 주민 불편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청와대는 단 하루라도 근무할 수 없다는 그 발상에서 그렇죠. 벼락치기로 전광석화 같이 용화대 용산 국방부 건물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면서부터 발단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종합적인 검토 없이 하루도 안 쓴다고 하니까 그래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한 10개 이상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번에 문제를 경향신문에서 크게 다루어 줌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윤석열 정부에서 미군과 협의 중이다 이전 협의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진작 국민에게 알려줘야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전을 시키겠습니다. 해줘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예산이 들어가는군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계속 이제 이 주제 가지고도 다른 이제 저쪽 패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향신문에도 나왔지만 1차, 2차, 3차 합의 그러니까 이전 열에 3차 합의잖아요. 근데 1차 합의는 이명박 정부 때 2차 합의는 2013년도 저기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저기서는 오늘 아침에도 야 문재인 정부 봐봐. 그거 뻔히 알면서 왜 자료 넘겨주지 않았어. 인수인계 왜 이렇게 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쪽 당 대변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그렇게 대응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2004년도에 한미가 그 용산에 있는 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의문 속에는 잔류기지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평택으로 다 내려가게 하면 서울에서 임무 수행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남겨야 되니까 그 만들어 주겠다고 합의를 했고 장소를 확정한 거는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 드래곤 힐 중심으로 그 지역을 잔류 기지를 만들겠다고 그 당시는 86,000 제곱미터를 했어요. 조금 크기가 지금보다 적죠. 그렇게 하다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이 요청했어요. 86,000 제곱미터 갖고 너무 적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2배나 늘려놨어요. 157,000 제곱미터 크기를 그 잔류 새로운 기지를 만드는 걸로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57,000 제곱미터면은 그 용산 기지 공원을 만드는데 엄청난 지역이 기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쪽 공원화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게 요청했죠. 야 이거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더 줄이자 해서 52,000 제곱미터를 양보를 받아서 문재인 정부 잘한 거네요. 그렇죠. 10분의 1로 완전 줄인 거예요. 8만 갔다 15만 갔다 5만 줄여서 10만. 8만 갔다 15만 갔다 10만으로 갔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 그 지역은 많은 한 80%가 평택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잔류 새로운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4년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요. 이제 설계 단계는 언제 하고 공사는 언제 하고 이걸 다 합의가 됐었고 그래서 막 이제 설계사를 섭외하는 단계에 있던 차에 국방부를 선정하니까 지금 미국도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렇겠네요. 예. 그런 상황이 그치. 그래서 밀실에서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도 21년도에 정하면서 국회 공청회도 했고 국토부 고시에도 나갔어요.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때로 국토부 고시와 공청회를 했고 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산 공원화 계획이나 용산 기지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전문가분은 다 10년 전부터 알던 사항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진짜로 네. 전문가가 아니고 황당한 것이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것이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모 의원님조차도 아이고. 그렇게 네. 얘기했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걸 문재인 탓을 해야 네. 자기들이 살아남다는 생각이 아직도 내피셜로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김병주 장군님,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 정말 귀한 말씀 듣고 있고 여러분께서도 저희 시사타파 여러 방송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5회에 한 번은 우리 국방안보 이슈로 김병주 의원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내겠습니다. 진짜 특히나 지금 국방안보를 이렇게 미국 일변도라는 표현보다도 너무나 미국 일방주의적으로 오히려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우리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것인지를 잘 짚어주셨고 우크라이나 전의 의미도 짚어주셨고 한 5분 동안만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8발 쏜 거 8발 한 거에 대해서 반 정도의 국민들은 잘했다고 하실 거고 그러나 앞으로도 그러면 눈에는 이해는 이 전법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아닌 다른 플러스 알파 내지는 조정안으로 우리가 뭔가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나 조금 더 지혜라든가 이런 걸 담은 안으로 가야 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뭐 현직 장군은 아니시지만 사성 장군의 의원님이시니까 항상 우리 민주당이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군사적인 대응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군사적인 대응은 왜냐하면 군사적인 대응조차도 안 하다 보면은 자꾸 북한이 업신여길 수가 있고 또 여론도 안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정부기관에 국방부가 있고 통일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죠. 국방부는 강한 대응이 필요하지만은 통일부에서는 북한과 평화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면에서는.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외교력을 동원해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움직이고 또 북한을 움직여서 평화의 물꼬를 끊임없이 터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가 같은 스탠스죠. 사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랬어요. 통일부는 끊임없이 통일하자 그러고 국방부는 강하게 대응하고 외교부는 그 중재하면서 가야 되는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같은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계속 남북한 문제에서 긴장도 일변이고 한 발도 못 나갔잖아요. 그 사이에 북한은 핵미사일을 계속 고도화시킨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너무 그 외골수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 국방부의 군사적인 대응은 뭐 비슷하게 하여튼 그 상황에 맞게 하더라도 통일부는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국정원과 같이 외교부는 또 외교력을 발휘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을 또 움직여서 북한을 또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에 같이 풀어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그 진척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노이에서 노딜함으로써 노딜 협상 때문에 다시 아쉬움이 있었죠. 그때 많은 진척이 있었잖아요. 김 의원님 말씀 중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또 유명한 검사 출신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지금 국정원의 중요한 1부장, 2부장들이 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검사와 법조인 특히 검사들은 과거 지향형이죠. 그렇죠. 과거 걸 캐서 만든 법을 가지고 과거 행적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과거 지향적이고 사고 자체가 사람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사고도 생각도 영향을 받잖아요. 좀 더 부정적인 걸 보잖아요. 긍정적인 걸 보지 못하고 사실 저는 리더는 특히 정치 리더는 미래를 봐야 되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봐야 역사를 바르게 수레바퀴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하는 직종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잘못을 거, 캐야 되니까. 뒤를 조사하고 이렇게 보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검사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뒤로 갈 확률이 많아지는 거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처럼 하루가 빠르게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미래로 나아가는 경우는 긍정과 미래지향적인 사람만이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아쉬운 지점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국방부 장관. 농담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한미연합사를 이끄시고 사성장군까지 우리 김병주 대장님께서 정말 오늘 주옥 같은 이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제가 7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놓쳐서 송구합니다. 영창이라도 보내려면 영창을 보내주십시오. 장군님이 가라면 제가 영창을 가겠습니다. 오늘 노 앵커님하고 최 교수님, 이 대변인 만나서 너무 또 좋고 오늘 저는 시사타파 고정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TV 우리 시청자님들 봐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 외교 통일 안보 이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꼭 우리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 근데 든든합니다. 우리 민주당에 이런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가 있다는 게. 근데 댓글에는 귀엽다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 헌병불로 누구야? 자, 단견 필승 충성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병준 고맙습니다. 예, 단필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